유골함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몇 달 뒤 카지노 VIP룸에서 활짝 웃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죽은 사람의 장례식, 그 모든 게 시작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퇴근이 늦었고 저는 평소처럼 따뜻한 국을 끓이며 기다리고 있었죠. 연락도 없이 늦는 날이 많았지만 그날따라 괜히 초조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저는 남편의 이름이 뜨지 않는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진우 씨 보호자 되시죠? 지금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표현이 이런 걸까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섞인 차가운 기운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외투만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형광등 아래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의료진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미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시신은 어디 있나요? 제가 봐야 해요, 제가. 그러나 병원 측은 완강했습니다. 차량이 전복된 뒤 폭발이 있었고 시신은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DNA 감식으로만 신원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얼굴조차 마지막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저는 종이 한 장에 적힌 사망진단서를 품에 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비닐장갑 같은 현실, 손끝에서 감각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장례는 황망하게 치러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울긴커녕 바쁜 척만 했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게 차가운 말만 던졌습니다. 진우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너 없었으면 그 애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겠어? 장례식장엔 조문객도 별로 없었고 남편 친구라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후 보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들어있던 생명보험 총 3억 원. 그 큰 돈이 들어와도 저는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외엔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 모든 게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아, 미안한데 진짜 기묘한 사람을 봐버렸어. 오랜 친구 은희에게 걸려온 전화. 그녀는 경기도 모 카지노에서 일하고 있었고 제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수정아, 혹시 이 사람 내 남편 아니야? 저는 사진을 보는 순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카지노 VIP룸 CCTV에서 캡처된 사진. 거기엔 진우와 머리카락 한 올까지 똑같이 생긴 남자가 칵테일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그 눈빛, 그 미소. 10년을 함께 산 제가 가장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은 죽은 게 아니라 어쩌면 살아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한밤중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친구 은희에게서 사진을 받은 그날 밤, 저는 핸드폰 화면을 수십 번은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분명히 남편 정진우 씨와 똑같았습니다. 눈꼬리의 각도, 웃을 때 생기는 입가주름, 그리고 왼쪽 눈썹 위에 있는 작은 점까지. 그건 그냥 닮은 사람이 아니라 남편 그 사람이 맞다는 확신이 들 만큼 너무도 같았습니다. 장례까지 치렀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고
불면의 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야, 어제 그 사진 언제, 어디서 찍은 거야? 토요일 저녁 8시쯤이었어. 우리 카지노 VIP룸 쪽에서. 진짜 너무 놀라서 나도 순간 얼었어. 은희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말끝을 떨었습니다. 저 역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시 나타날 수도 있을까? 글쎄, VIP라서 본명은 안 남기고 방마다 감시 카메라만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오면 꼭 연락 줄게. 사진도 더 찍어볼게. 은희는 그렇게 약속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며칠 뒤 저는 은희가 일하는 카지노가 있는 파라시안 호텔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들어갈 일 없었을 화려한 조명 아래 슬쩍 쿵거리는 제 심장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호텔 로비에 앉아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나가는 모든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병원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겨울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죠.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그날 밤, 저는 병실이 아닌 시신이 누워있다는 냉동 보관소로 안내받았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하시기보단 DNA 결과로 신원 확인을 받으시는 게, 그 한마디에 저는 남편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지금 와선 너무나도 후회스럽습니다. 혹시 그때 진짜 그가 거기 없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남편의 사망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지만 의무기록실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우자시라고요? 그런데 보호자 정보가 어머님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남편 장례도 다 치렀고 보험금 수령도 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저희 병원 규정상 보호자로 지정된 분이 아니면 자세한 열람은 어렵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주도했다는 사실, 그때 장례식도 보험 처리도 심지어 유골함까지 저는 그냥 말없이 따랐을 뿐이었죠. 시어머니가 자꾸만 말했거든요. 너는 몸도 약하고 충격도 심하니까 이런 건 어른들이 처리할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도 전부 모두를 통제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을까요? 보험사에도 문의를 넣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의 절차, 어떤 서류들이 접수됐는지, 며칠 뒤 받은 회신 자료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험 청구인의 이름 정숙자,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보험은 분명 남편과 제 공동계약이었고 수익자 명단에도 제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초기 청구는 시어머니가 진행했던 겁니다. 그 말은 남편의 사망 처리를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주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모든 절차가 순식간에 진행됐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모든 걸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저는 또다시 하나의 의심에 부딪혔습니다. 혹시 남편과 시어머니가 공모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사진 한 장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정진우 씨, 당신 정말 죽은 게 맞습니까? 그가 죽은 날, 그날 밤 저는 오열하며 유골함을 끌어안았고 그의 이름 석자가 적힌 사망진단서를 보며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요? 제가 보험 청구인의 이름을 확인한 뒤부터
모든 일들이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날, 저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직접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유골함 안엔 그저 작고 무거운 무언가가 들어 있었을 뿐이었죠. 그게 정말 진우였을까요? 의심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의 장례가 치러졌던 청광장례식장.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조심스럽게 문의하자 다행히 담당 직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정진우 씨. 네, 그날은 저도 기억나요. 가족분들이 굉장히 서둘러서 진행하셨죠. 빈소도 하루 반나절만 쓰시고 유골 수습도 저희 쪽이 아니라 외부 화장장으로 바로 넘기셨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외부 화장장이요? 직접 안 하셨나요? 제가 직접 안 했어요. 화장이 너무 급하게 잡혔다고 하셔서요. 유족 중 한 분이 다른 곳에서 직접 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유골함만 다시 저희 쪽으로 받아서 전달해 달라고 하셨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외부 화장장에서 직접 화장을 했다고? 그럼 그 유골함 내가 본 적 없는 사람이 만든 거란 말인가? 그날 화장을 맡았다는 외부 업체를 어렵게 수소문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받은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진우 씨요? 그 이름은 저희 기록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네. 그 시기 화장 기록 중엔 그런 이름이 없네요. 혹시 날짜가 정확하신가요? 저는 휴대폰으로 사망진단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날짜입니다. 이날 제 남편이 화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날은 저희가 화장장이 아니고 시설 점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골함 안엔 진우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혼란과 충격 속에서 저는 다시 천천히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시어머니는 저를 빈소에서 멀리 떨어지게 했고 장례 절차 대부분을 시동생과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유골함이 제 손에 들려 있었고 그 안을 열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름표 하나만 믿고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라 여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정교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곧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으면 직접 찾아갈 작정이었습니다. 5번째 시도 만에 전화를 받은 그녀는 늘 그렇듯 무표정한 말투였습니다. 왜 늦은 밤에 전화를 하고 그래? 무슨 일 있니? 어머니 진우가 죽은 게 아니라 사라진 거죠? 뭐? 진우요. 살아있는 거예요. 카지노에 있더군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있어요. 은희가 봤대요. 진우 VIP룸에서 칵테일 마시며 웃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진짜 죽었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시어머니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짧은 한숨만 흘러나왔고 그 뒤로 들려온 건 수화기 너머 뚝 끊기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그녀가 살던 집은 이미 세를 주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뒤였습니다. 그녀도 사라졌고 남편도 진실도 어둠 속에 함께 숨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게 밝혀질 때까지 그가 저를 어떻게 속였고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수억 원의 보험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잃은 건 단순한 돈도 남편 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 자체가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었던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잠도 밥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이상한 감정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남편이 웃고 있는 그 사진만 들여다봤습니다. 칵테일을 든 손, 살짝 기울인 어깨,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이며 싱긋 웃는 그 표정. 그건 분명히 진우였습니다. 제가 사랑했고 믿었고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던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그는 장례를 치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야, 다시 그 카지노에 갈 거야. 이번엔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마주할 거야. 수정아, 진짜 괜찮겠어? 괜찮지 않아. 그런데 더는 안 보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은희는 고민하다 결국 말해줬습니다. VIP 예약 손님 중 정진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오는 남자가 있어. 너한테 보여준 그 사진 속 사람이랑 같은 사람 같아. 정진, 진우. 이름을 바꾼 거라면 이보다 더 교묘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대를 열고 오래전 결혼식 날 착용했던 진주귀 거리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날이니까요. 밤 9시 파라시안 호텔 로비. VIP룸 입장은 보통 손님은 불가능했지만 은희가 근무 중이라는 것을 빌미로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칩을 나르는 직원들 사이로 조용히 VIP룸 안쪽을 살피고 있던 저는 정말로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검은 셔츠에 슬쩍 풀린 단추, 왼손엔 시가, 오른손엔 칩 더미를 들고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숨 쉴 때 고개를 기울이는 그 습관, 술을 마신 뒤 왼쪽 눈을 한번 감는 버릇. 저는 그대로 그의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주 섰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진우 씨.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칩을 들던 손이 멈췄고 시가를 입에 가져가 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정아? 그는 저를 보며 마치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골함 안에 당신 없었죠? 죽은 사람 유골함에 왜 무게가 그렇게 가볍던 걸까요? 그의 입꼬리가 경련처럼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몰라서 그래요? 어머니가 주도해서 장례 절차 진행하고 외부 화장장이 아닌 곳에 유골 넘긴 척했죠. 그게 다 위장 사망이었어요. 보험금 3억 받고 사라진 것도. 주변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VIP룸 안은 조용해졌고 테이블 위에는 무거운 공기만 흘렀습니다. 그는 저를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비상구 쪽으로 걸어가던 중 그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정아, 미안해. 그땐 정말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사업하다가 진 빚이 너무 커서 그냥 죽은 사람 되는 게 가족들한테도 나은 선택인 줄 알았어. 가족? 당신이 말하는 가족이 나야? 아니면 당신 통장에 들어온 그 3억 원이야? 그 돈 일부는 너한테 돌아가게 했잖아. 집도 남겨뒀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지? 당신 엄마가 내쫓으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장례 치르고 그 유골함 껴안고 울고 사망신고 처리하고 그걸 전부 진심으로 했는데 당신은 여기서 칵테일 마시며 웃고 있었어? 진우는 당황한 얼굴로 변명하려 했지만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은희가 조용히 제 손에 USB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지난주 CCTV 영상, VIP룸에서 찍힌 거야. 그 사람 살아있다는 증거, 여기 다 들어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진우는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조용히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를 두려워할 차례예요. 숨는 건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카지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하늘엔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저는 USB 하나만을 손에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를 마주했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떠올랐고 그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장을 파고들 듯 되새겨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빚이 많아서 가족을 위해 그런 거였다. 너한테도 남겨둔 거 있잖아. 그 모든 말들이 자기 연민으로 포장된 사기꾼의 핑계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눈물을 담보로 살아있는 사기범이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9시 저는 USB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접수대에 앉아있는 민원 담당 경찰에게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사망 신고된 남편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위장 사망을 벌였고 공범이 존재합니다. 경찰은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USB 내용을 확인한 뒤부터는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VIP룸에서 환하게 웃으며 칩을 싸는 남자. 그 얼굴은 제가 결혼한 배우자 정진우 씨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는 4개월 전 사망한 사람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팀은 즉각 보험사에 정식 확인을 요청했고 제가 제출한 서류와 함께 사기 및 보험사 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내사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저는 보험사 본사 민원실도 찾아갔습니다. 담당 손해사정인을 직접 만나 사건의 전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줄 알고 보험금을 수령했지만 그건 철저히 조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진, 영상, 화장 누락 기록, 병원 사망 기록 열람 거부 정황 모두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보험사 측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보여준 증거 목록과 USB 내용을 검토한 뒤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진우 씨의 사망보험금은 현재 전액 지급 완료 상태입니다. 하지만 위장 사망이 입증되면 이는 명백한 보험 사기이며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제 목적입니다. 단 한 푼도 그 사람 손에 남지 않게 할 겁니다. 그날 저녁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진우 씨의 위장 사망 사건 정식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배우자분으로서 고소장 제출 가능하십니다. 저는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한자 한자 정확하게 써내려갔습니다. 고소 대상, 정진우 배우자, 혐의, 위계에 의한 보험 사기, 사망신고 허위 기재, 공모에 의한 재산 편취, 공범 추정, 심호 정숙자, 피해 내용, 보험금 3억 수령, 주택명예 탈취 시도, 정신적 손해. 제 이름 아래에 서명한 순간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제게 조용히 알려왔습니다. 정진우 씨 이미 다른 신분으로 부동산 매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차명 계좌도 확인됐고 위조된 주민등록증도 확보 중입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무기 삼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정숙자 씨, 진우 씨의 사망 관련 보험 청구 당시 본인 명의 계좌로 상당 금액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범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우보다 더 철저한 계획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챙겨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살던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들려온 낯익은 목소리. 분명 그녀였습니다. 정숙자 여사님이시죠? 저예요. 수정이에요. 남편 진우 씨 살아있더라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너머로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마주한 시어머니의 얼굴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 참아온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문이 열리던 그 순간 저는 마치 낯선 사람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선 사람은 분명 시어머니 정숙자 여사였지만 그 표정, 그 눈빛, 그 기운은 제가 결혼 후 10년 넘게 알고 지낸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기한 사람처럼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지 그래.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머뭇거리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 집은 예전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 걸린 액자와 고급스러운 조명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여인의 집이라기엔 너무 조용하고 너무 평온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벌써 다 들었어. 경찰에서 연락 왔더라.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부인해봤자 다 소용없다는 거 나도 알아. 그렇다고 내가 날 붙잡고 울어주길 바란 것도 아니야. 다만 진우는 그 애는 정말 힘들었어. 그 애가 얼마나 빚에 시달렸는지 내가 몰라서 그래.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빚쟁이들이 문 앞에서 밤마다 욕을 했어. 너한텐 말도 못했지. 왜냐면 내가 버틸 자신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대신 선택한 거야. 죽은 척하고 새 인생 살라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저한테는요? 저한테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장례식에서 오열한 그날 유골함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던 그 시간. 그 모든 시간은 저 혼자 당하고 저 혼자 속아야 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너에겐 말 안 했어. 그건 너까지 껴들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어차피 곧 이혼할 사이였잖아. 그 한마디에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진우가 먼저 그랬어. 너랑 더는 못 살겠다고. 너는 매사에 너무 감정적이고 아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나마도 안 생기고 그렇게 살 바엔 차라리 사라지고 싶다고. 저는 심장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울고 찾고 기다리고 남편 이름 부르며 버틴 이 몇 달은 뭐예요? 그 모든 슬픔은 그냥 계획된 쇼의 일부였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아들 살리고 싶었어.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확인증. 거기엔 시어머니의 이름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살릴 수 없으실 겁니다. 그 아들, 그리고 어머님, 두 분 다 지금부터는 법 앞에 서야 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명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감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돌아서는 제게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수정아, 진우가 널 좋아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세상에선 감정보다 생존이 더 무서운 거더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그 집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오며 마치 10년의 결혼 생활을 계단마다 하나씩 두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그날 장례식장에서 이젠 편히 가세요라고 말하던 제 자신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편히 간 사람은 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저를 죽였고 저는 그 장례식에서 진우보다 더 깊이 무너졌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거짓된 삶을 끝낼 차례입니다. 시어머니의 집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저는 오히려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크게 제 안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우, 당신은 끝났어요. 지금까지 숨겨온 모든 진실 내가 다 드러낼 거예요. 며칠 후 경찰은 정진우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도피 가능성을 고려해 거주지와 자주 출몰한 장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별장 비슷한 단독주택을 임대한 흔적이 있습니다. 차명으로 쓰던 계좌가 최근 한 번 더 거래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제 안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도망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찰의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고 또다시 숨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은희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수정아, 믿기 힘들겠지만 그 사람 여자랑 같이 있었어. 여자? 응. 지난달에도 그랬어. 젊은 여자 한 30대 중반쯤? 카지노 직원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났었어. 정진이라는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 데리고 다닌다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척 도망쳤을 뿐 아니라 이미 새로운 삶을 또 다른 여자와 함께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봐 줄 수 있어? 사실 이름도 들은 적 있어. 이유림. 전에 바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진우가 계속 후원해주고 있었다더라. 저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유림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까지 유흥업소 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최근엔 한 피부관리실을 인수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소지, 사업자 등록, SNS 흔적까지 하나하나 찾아가며 저는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만 속인 게 아니었다는 걸. 다음 날 저는 경찰서로 다시 향했습니다. 조사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유림이라는 인물을 주시해 보셔야 합니다. 정진우 씨의 공범이자 도피를 도운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수색망을 넓히기로 결정했고 이유림의 거주지 인근 CCTV 확보와 계좌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도 용인 외곽의 한 펜션에서 정진우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체포 시도 당일 경찰은 그의 차량을 확인했지만 정진우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남겨진 차량 트렁크 안에는 위조 신분증 2장 그리고 현금 3천만 원 상당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주 계획은 이미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진우 씨 공항 근처 모텔에서 CCTV에 포착됐습니다. 출국 시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죽은 척 사라지고 새 여자와 새 삶을 살면 끝이라고. 하지만 그건
내가 과거에 사랑했던 그 사람의 마지막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예전에 사용하던 메신저 계정, 마지막 접속이 1시간 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진우 씨, 이제 그만해요. 당신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이젠 경찰도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수정아, 미안해. 진심으로.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건 회한도, 두려움도, 어쩌면 패배감이었습니다. 그날 자정, 정진우는 인천 송도 부근의 한 모텔에서 도피 중 체포되었습니다. 긴 수사 끝에 그는 경찰차 뒷좌석에 태워졌고 그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은 며칠 후 뉴스 보도로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떨구고 걷는 모습.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에게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 처음 출석한 날, 저는 몇 번이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정면에 선 진우, 그 사람은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회피도 변명도 없었지만 제가 알던 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진우 옆에는 시어머니도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를 질끈 묶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녀는 진짜로 무너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차례로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정진우는 고의로 위장 사망을 벌이고 공범 정숙자와 함께 보험 사기를 공모, 총 3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함.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진우의 변호사는 눈물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극심한 채무와 심리적 불안 속에서 극단적 선택 대신 도피를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속인 건 분명 잘못이지만 그 역시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 말에 법정 한쪽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건 제 웃음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복수를 결심한 제가 아니라 죽은 척한 사람이 더 가엾다고 말하는 세상에 대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제 진술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서 사랑을 빼앗은 게 아닙니다. 믿음을 빼앗았고 인생을 훔쳤고 장례식장에서조차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그 사람에겐 도피의 도구였고 보험금은 새 인생의 자금이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가 잃은 건 돈이 아닙니다. 그가 잃은 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저였습니다. 최종 판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 정진우, 징역 4년 실형, 공범 정숙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 법정은 조용했고 진우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제가 아닌 바닥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정의는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평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보험사에서 공식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정진우 명의의 보험 금액은 편취로 확인되어 전액 환수 조치됐고 그중 일부는 정신적 피해와 고소인의 협조에 대한 위자료로 저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 사람의 웃음을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내 눈물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오랜만에 화단에 꽃을 심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꾸몄던 텃밭 한쪽에 해바라기를 심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다시 땅을 만지고 햇살을 등지고 웃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사람은 버려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버려져도 피는 꽃이었고 죽은 줄 알았던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친구 은희가 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너 같아졌다.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진우는 잊지 못할 이름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삶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람은요, 버려지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슬픔 끝에는 분노가 있었고, 분노 끝엔 다시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은 사기범이었고, 그가 버리고 간 여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끝났고, 이젠 저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